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증시가 엄청난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뭐 생각보다 나스닥이랑 S&P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네 이러면서 비트코인 별로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나스닥이랑 S&P 떨어질 때 버틴 적도 있었다는 거, 단순히 뭐 하루 이틀만 보고 비교할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또 다시 지루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멘탈을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증시부터 볼게요. S&P를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는 형태가 되면서 보조지표를 이렇게 올리는 주봉상으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근데 그러면서 이후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3798, 그러니까 한 3800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뚫던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한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정하게 큰 반등이 나왔다가 뭐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 되면은 한 44,200 정도, 4,000에서 4,200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찐 반등이라면 쭉 가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이 한번 나올 것 같기는 한 게,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확실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시는 실질적으로 한 번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증시는 한 번 더 하락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암호화폐가 만약에 정말 디커플링이 된다면 자산을 굉장히 흡수하는 데 용이하겠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왔다 갔다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흡수하는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언가는 올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돼야만 이게 해칭의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9%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둔화가 되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안 나설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많은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8%면 얘는 그 금리는 9%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마 내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내년 말이나 뭐 내년 중순? 중반? 이 정도만 돼도 금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그냥 딱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중립금리로 가는 형태거나 아니면 뭐 금리를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9%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이전과는 좀 다르다. 폴 볼커 때와 비슷하지만 9%까지 올릴 만한 그 정도 환경은 아니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1년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로 됐습니다. 블룸버그 거시경제 및 금융지표를 사용해서 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분석을 했더니 미국이 1년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다. 이거 자체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돼요. 경기 침체는 확실시 됐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전에는 이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되면서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경기 침체란 말이죠. 그쵸? 그거 자체가 이 시장에서 말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중앙은행은 필연적으로 빠른 시기에,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돈을 풀더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델이 원래는 65%였는데 이제는 100%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경기 침체는 높은 확률로 온다는 것이고,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중앙은행은 필연적으로 돈을 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양적 완화 장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일이 탈원전 약속을 못 지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4월까지 가동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국은 에너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한 발짝 뒤로 가고,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던 곳이 독일이었는데, 얘네도 탈원전을 좀 연장을 하고 이 개념이 되는 거죠. 탈원전 시기를 좀 연장시키고 원전을 계속 가동시키고, 왜냐면 전기를 계속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보면 친환경 메타가 한 발짝 뒤로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원전이 친환경이다 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이건데, 금리 인상 가속화에 정기 예적금이 증가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영상 등으로 정기 예적금이 34조 1천억 원 증가한 반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은 각각 11조 1천억 원, 10조 1천억 원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정기적으로 돈이 묶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유동성 자체를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럼 뭐냐, 감소폭, 수시 입출식 감소폭, 이거 그러니까 증시나 이런 돈을 언제든지 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 선택을 적금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렇다는 건 자산이 올라도 신규 진입을 개미들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금리도 올라서 이제는 B2를 하기도 힘든 상황. 그렇다는 건 상승을 해도 개미들이 붙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적금이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이 슬로건이 나오면, 이 문구가 나오면, 이 헤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간지표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지표. 자, 이전에 2021년 1월달이 증시 예적금이 사상 최대예요, 이때가. 그리고 업비트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가장 높았을 때는 2021년 4월과 5월이었어요. 이때 실질적으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비트코인러니까 코인을 먼저 놔두겠습니다. 코인을 보게 되면 이때가 고점이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 시기였고, 코스피는 고점은 오히려 그 전이었지만, 근데 2021년 1월이 예탁금이 제일 높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예탁금도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일종의 인간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개미들이 금리의 인상을 빌미로 시중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다, 금리 인상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심지어 내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오히려 빼서 신규 예적금을 만들어 버리면 돈을 이번에 묶어버려요. 그쵸?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봤자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손절을 치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산이 올라도 많은 사람들은 손절을 했을 것이고 제대로 버티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 화폐 가치는 또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다시 올 거고, 그럼 또 자산 시장이
오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어떤 루트를 밟게 되냐면 벼락거지의 그 루트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항상 견지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심리적으로 이 강력한 시그널이 어쨌든 떴다라는 거, 이 헤드라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이런 문구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어제 말씀드렸던 이 수렴을 상방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긴 한데, 이러고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롱을 어쨌든 보고 있고, 선물박에서도 롱이 일단 1차 타겟을 갔어요. 그 다음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을 보게 되더라도 이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이 됐단 말이에요. 5일선과 21선의 이동평균선을 위로 안착을 했고, 그렇다는 건 5일선과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61선을 굵게 표시한 이유는 여기서 생각보다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하는 형태가 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마켓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기회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하고 그 코인하고 뭐 1대1 비율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1대1 비율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5대5였다면 1대1 5대5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4대6이라든지 점차 3대7까지 이 구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위로 안착을 했는데, 주봉 OMA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안착을 했는데, 이게 2018년에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6,000불에서 3,000불까지 바로 떨어지는 그 무빙, 그리고 횡보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한 번 남았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봤었던 많은 심리적인 지표, 인간 지표, 그 다음에 거시경제 상황 등을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여기서 계속 횡보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때도 보면 주봉 5일선 위로 이렇게 강하게 안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쭉 이렇게 5일선을 타고 몇 주입니까 지금? 1, 2, 3, 4, 5, 6, 7주 동안 되게 지겨운 상승 우상향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형태에서 횡보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다가 슉 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요것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6,000에서 3,000을 갔던 그 프랙탈만을 생각하다간 이게 이렇게 무빙이 나온 동안 절대 잡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자리 안 주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일단 5대5 정도는 맞춰놔야 된다고 했던 거고, 마켓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6대4 혹은 7대3까지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이 탑이랑 바텀에 대한 이 시그널이 있어요. 보면은 이 실현 손익인데, 보면은 한 달이나 한 주, 뭐 하루, 이렇게 짧은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많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고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참고 기껏 다 여기까지 존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존버 못하고 땡, 마지막에 존버 못하고 땡, 그때가 바텀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2016년 정도만큼의 규모로 지금 홀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현손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블록스트림 CEO가 프라이버시는 비트코인 존재 이유고 향후 5년 내에 10배가 오를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도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향후 5년 내에 10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결제 혁신을 바꾸고 또 익명성으로 또 처리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많은 이제 혁신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스터카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면은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기피하는 문제를 마스터카드가 해결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거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을 포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대규모 채택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계속 이번에는 제도권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제도권 기업들이 암호화폐로 진출을 계속해서 가속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기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물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잡기도 힘들고 어디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매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싶다면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거래소 가입하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시드 800USDT 거래를 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뭐 별도의 저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걸 입금을 하신 다음에 여기 트레이딩방 참가 신청 링크를 들어가시면 비트겟 거래소 UID, 이메일과 UID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 입금 여부 예 해주시고 입금액은 뭐 800USDT 입금하셨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CD가 많으셔가지고 뭐 2,000,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입금하셨으면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연락 받으실 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요 끝판대장 선물방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입 근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연락 받으실 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우토마 멤버십 브리핑 이렇게 있는데요.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좀 롱텀의 관점으로 롱텀도 많이 하고요, 단타도 많이 하고 스윙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단타 스윙보다는 롱텀의 기간이라고 봐서 롱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코인을 매수할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가져갈지 모르겠고 멘탈이 안 잡히신다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